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요 정치사 공부했죠. 그쵸? 지금부터는 사회, 경제, 문화사 쪽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정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극을 통해서 아니면은 역사책을 통해서 어느 왕시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 이런 거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었던 역사 교육이 이런 이제 정치사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 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 경제, 문화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다음 사건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사건은 또 다른 사건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치사를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꺾은산 그래프라고 하는 형식을 도입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연결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어떤 접근을 해달라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야기만 이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이야기를 볼 때 그 시대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 접근해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신라 하드를 접근할 때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진골귀족들이 왕권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서 호족 세력이 등장한다는 주제 속에서 연속적인 사건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좀 재미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스토리가 빈약한 사회, 경제, 문화 쪽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단, 여러분 재미는 없지만요. 오히려 공부할 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역사라고 하는 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성장한다.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모습과 중세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요. 분명히 발전해 있어요. 근데 그 발전해 있는 모습이요. 물론 다 개별적인 모습도 나타나지만 고대와 중세와 조선 전기 후기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있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뭔가 기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 느낌 오실 테니까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연속 4시간 동안 배우게 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준 상태에서 고대 사회를 접근하고 나중에 중세 사회를 거기다 엎어보고 그다음에 뭐 조선 전기의 사회 이런 식으로 계속 엎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맥만 잘 짚어주시면 어쩌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사회 파트를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 공부할 거고 조선 끝나고도 사회를 공부하게 될 텐데 도대체 사회사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신분제도가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1894년입니다. 1894년. 이때가 갑오개혁 때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신분제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한 120년 정도가 됐어요. 바꿔 표현하자면 그 이전 시기. 계속 가서는 안 되고요. 구석기, 청동기 빼고 그 이후 시기를 쭉 불평등해 왔었더라.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파트를 공부할 때는요. 우리 바로 이 신분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신분과 고려사회의 신분제도가 어떻게 다른지고 비교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각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생활 모습을 봅니다.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신분제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 잡고 있죠. 기본 개념을 잡으실 때는 신분제를 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 이쪽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자잘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맥을 잡기 좀 어려워요.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이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맥이 잘 안 잡히고요. 결국 마지막 시험 볼 때요. 맞아 이거였었지라고 마지막까지 들고 마지막 한번 훑어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중 있게는 이 신분제 쪽에 조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신분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는 봤지만 그 속에 맥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써먹게 될 신분제와 관련된 전 시대를 아우르는 핵심은 일단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핵심. 여러분,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걸요.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있냐면 개인의 사회적 위치. 개인의 사회적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놓여있는 신분 뭐냐 이러면 저는 한국사 강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접근하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학에서 접근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서열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거. 뭐라고요? 서열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거. 이걸 바로 이제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신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딱 태어나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쇠입니다. 그러면 내 신분도 아버지 이름이 돌쇠면 농민일 가능성이 높고 나도 농민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평민이라고 하는 신분에 놓이게 돼요. 내가 딱 태어나봤더니 우리 집이 있는 집이에요. 다들 막 비단 옷 입고요. 집에 일하는 노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삼국시대나 고려사회라면 귀족이라고 불릴 거고요. 조선이라면 그렇죠, 양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봤더니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피를 함께한 사람들, 나와 피를 함께한 사람들, 바꿔 표현하자면 나의 혈통. 되셨어요? 나의 혈통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관련돼 있다 아니면 혈연 관계와 관련돼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있던 사회에는요, 타고난 혈통이 중시되다 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죠. 그 능력은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육두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추원이었어요. 최추원, 이야기 기억나죠? 12살 어린 나이에 혼자 당나라 가서 유학합니다. 정말 6년 동안요, 상투 끝을요 청당에 메달을 들 만큼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래서 당나라 과거시험 빈공과에 좋습니다. 빈공과까지 합격을 하면서 나름 실력을 많이 쌓았어요. 능력이라고 하면요, 당대 최고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신라에 돌아와 봤더니 맨날 뭐한테 밀립니까? 진골한테 밀립니다. 시무십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지만 진골이라고 하는 그들 혈통에 밀려서 결국 육두품이던 최추원은 에이나 정치 안 해 이래 버리면서 낙향을 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근데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요, 오래된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고대가 될 것이고요. 그거보다 좀 덜 됐다 그러면 고려시대, 중세. 그거보다 좀 덜 됐다 그러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면 배세성이 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분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되게 쉬워요. 반란 한번 일으키면 돼요. 반란 한번 일으키면요, 그냥 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 후룩 하고 내려갈 수가 있으나 올라가는 건요, 고대일수록 더 어려워요. 절대 안 올려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고려나 조선이 되면 약간 예외적인 상황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고려에서요, 이의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의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려 최고의 그 무장이 되죠. 그래서 무신정변 때 왕의 위세로 누를 만큼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노비가 자기 주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긴 있으나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딱딱 막혀져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신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우리 아버지가 농부면 나도 농부,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으로서 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결혼할 때도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같은 신분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분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앞서서 그동안 김춘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죠. 여러분, 김춘추의 부인이 누구냐면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문희와 김춘추는 결국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뭐 문무왕도 되고 그 후순위 신문왕도 되지만 김춘추 같은 경우는 문희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뺀질뺀질 미룹니다. 뭐 사랑을 덜해서 그럴 수도 있긴 했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고요. 김춘추가
친구들한테 혹시 내가 문이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놀림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김춘주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버지를 보건대 신라 확실한 정통 진골이죠. 근데 문희, 김유신의 집안 같은 경우는 진골이긴 하지만 금강가에서 넘어온 진골입니다. 약간 짝퉁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 얘네 집안이랑 결혼했다가 진골 사회에서 괜히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국 이제 열받은 김유신이 퍼포먼스를 벌이죠. 내 이년 네가 감히 결혼도 안 하고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형식 같은 걸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본 선덕 여왕이 춘추야 결혼해야지 라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기타 그 이외에 많은 일상생활들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규모의 집에 살지, 말은 얼마나 둘지 등등등 많은 것들을 규제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성향이 상당히 까칠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시대가 고대 사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라의 골품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특히 그런 골품제일수록요. 이런 걸 규제하는 게 너무나 까다로워요. 이렇게 보니까 사두품에서부터 평민까지 있죠. 그들 같은 경우는요. 방의 넓이도 15척을 넘으면 안 된대요. 느릅나무를 써서도 안 된대요. 말도 2마리까지만. 됐나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폐쇄성이 짙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이 두 가지가 신무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핵심 기둥 속에서 시대별로 신분이 나눠지겠죠. 여러분 삼국시대 있잖아요. 이때는 신분이 모두 몇 개로 혹시 나눠지는지 알고 계실까요? 귀족, 평민, 천민 3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는 4개예요. 그럼 가운데는 고려는요. 3.5개를 봐요. 3, 3.54, 3, 3.54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생산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 세력. 이게 바로 뭘까요? 생산을 담당한대요. 실제 일을 하는 신분. 이게 누가 됩니까? 바로 농민이에요.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가 있긴 하지만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일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담당한다 그러면 뭐 평민 하셔도 되고 농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돈줄이에요. 일을 하니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한테서 걷어들일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에 보시면은요 왕들은 이들한테서 걷어들입니다. 뭘 걷어들이냐? 조세를 걷어들입니다. 공납을 걷어들여요. 역을 부과합니다. 조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건요, 전세예요. 또는 토지세라고 하셔도 됩니다.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뭐 쌀이 될 수도 있고요, 보리, 콩 이런 게 들어가겠죠. 공납이라고 하면요, 그 지역의 특산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 화살도 필요하고요, 종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얘들아 이런 일을 수행해 라고 하기 위해서는 글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근데 그런 종이를 신하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역이라고 하는 건요.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노동력을 왕이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나라 지키는 거요. 국방의 의무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나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도 있어야 되고요. 왕궁도 있어야 되고 관청도 있어야 되고 저수지 도로 되게 많아요. 이걸 사람들 사서 돈 줘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데려다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곽 쌓고 도로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농민을 동면하는데 이걸 바로 요역이라고도 하고요. 부역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니까요. 조세, 공납력, 조세, 공납력 제대로 이해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돈줄인 농민에 대해서요, 정말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강성하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야지만,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건 힘이 세다기보다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야지만 그들한테서 이게 돈줄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유리알 같다라는 거예요. 유리알.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항상 먹을 게 부족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가뭄, 홍수 같은 거 닥치게 되면 더욱이나 부족하게 되죠.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귀족이나 양만처럼 있는 자들에게 쌀을 빌리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들은 이자를 좀 많이 물립니다. 이것을 바로 고리대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농민이 줄어들게 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책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휼책이에요. 자, 제가 지금 비책을 마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간 진대법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역사상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구휼책이 바로 진대법이에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진대법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고구려에서 어느 왕 때? 고국 천황, 그렇죠. 원왕 아니에요. 고국 천황 때 을파소의 제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구휼책입니다. 그래서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것. 이걸 바로 춘대추납이라고 해요. 춘대추납.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구휼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들은 누구인지를 좀 볼게요. 노비들이 그렇다고 생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노비는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살아있는 재산.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양반이나 귀족에게 있어서 그들은요, 집이나 땅은요, 그러니까 재산인데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인 거잖아요. 근데 노비 같은 경우는 나의 재산이면서 살아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열심히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나라에다가 조세내지 않습니다. 나라 일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요, 노비가 늘어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앞으로 사회나 경제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국가에서 노비 되는 걸 막아주기에 어떤 구휼책을 실시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갑니다. 자, 이들은 살아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내 자식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려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더라.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학습한 이 내용은요. 이번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 중세 사회, 조선 계속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제가요, 이제 고대 사회를 설명하기가요, 정말 수월해요. 자, 고대 사회 이제 신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거긴 하겠는데, 일단 발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신분이 3개냐 4개냐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에 의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누가 지배층이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요, 삼국시대의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삼국의 신분제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분제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인 거지 이미 신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연매광국을 설명하면서요. 여러분, 연매광국이라고 하면요, 철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 친분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부족장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의 왕을 뽑자. 이것이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연맹왕국 중에 5개의 부족이 손잡았었던 부여, 5개의 부족이 손잡았었던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여에서는요, 왕 말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고 하는 족장님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 족장님들은요, 자신의 부족민들을 별도로 통치하기 위해서요, 대사자다, 사자다. 일종의 신하인 거죠. 관리들을 거느리면서 여기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우가라고 있다. 그럼 우가 같은 경우는 대사자와 사자를 거느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상가, 고추가 이렇게 불러졌었죠. 그러면서 만약에 고추가다, 그러면 고추가 밑에 사자, 조위, 선인이라고 하는 또 밑에 있는 이제 관리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부족민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부여와 고구려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개로 나눠져 있다. 적어도 3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 드시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이제 신분제라고 불려주는 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위쪽에는 일단 족장들. 그 족장들을 가다 또는 대가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가나 대가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동그라미 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굳이 냅두고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족장들은 별도의 영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자신들만의 관리들도 데리고 있고 자신들만의 백성, 자신들만의 법, 군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 요거 여러분께서 읽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족장 밑에서 사자다, 조이다, 선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성 중에서 상층부 백성이다 해가지고요. 호민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됐나요? 호민이라고 하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 비해서 부유하고요. 그다음 이들은 족장을 도와서 그 부족의 실무를 담당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이 전투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전쟁에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동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그걸 다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에 나가는 건 족장과 호민들이 나가게 되고요. 그들은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급병처럼요. 곡식을 날라주거나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호라고 합니다. 하자가 무슨 하자일 것 같아요? 예, 아래 하자. 됐나요? 자,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더라. 자, 그리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 다른 부족민들을 잡아왔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신분이라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족장, 호민, 하호, 노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앙집권 국가로 가면서는 확실하게 법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신분제가 모두 몇 개로 정리가 되더라? 3개. 몇 개요? 3개. 3, 3.54, 3, 3.54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가장 위쪽 같은 경우는 왕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왕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귀족이 되는데 바로 이 귀족들이 누구냐? 여기서 온 사람들인 거죠. 족장님들. 그 족장님들의 후예가 바로 귀족이 되는데요. 물론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계 신분 중에서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나만의 땅도 있었고 나만의 신하들도 있었는데 이젠 다 왕 밑에 들어갔는데 싫어? 이럴 수 있죠. 일단 왕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리스마를 키워서 그런 귀족들을 흡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귀족 대표자 회의예요. 귀족 대표자 회의. 자, 그래서 고구려의 귀족 대표자 회의가 뭐였습니까? 제가 회의였었죠. 그러니까 가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더라. 제가 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화백회의에서요. 왕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율령. 법 체계를 말합니다. 율령을 통해서 그들의 특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고구려 몇 개의 부족이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5개의 부족이 있었던 족장 세력들이죠. 그들이 바로 고구려의 귀족이 되는 거예요. 백제 같은 경우는 부여씨가 왕족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 한강 쪽에 와봤더니 뭐 그 지역에서는 원래 또 토착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비롯한 영토를 넓혀가면서 토착 세력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을 귀족으로 편입합니다. 그래서 모두 8개, 8성 귀족이 등장하는데요. 해씨, 목씨, 진씨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요. 또 독특한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족장들 같은 경우도요. 규모가 좀 달라요. 어떤 족장은 넓은 부족을 통치하고 있고요.
어떤 족장은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A 족장이. 아니 같은 족장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 다르잖아. 이름만 같은 거지 내가 어떻게 얘랑 같은 레벨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 싫은데 뭔가 나만의 것을 더 보장받고 싶은데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이 귀족들 안에서 다시 레벨을 나눠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골품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요. 신라 전체 신분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족들의 신분을 별도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골품제예요. 됐나요? 그리고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족장의 세력들 있죠. 부족장의 세력을 중앙 집권화되면서 편입시키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호민이라든지 하우들 있죠? 그들은 뭐가 된다? 평민이 되는데요. 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상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인은 안 돼요. 왜? 상인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자, 숫자적으로 보시면 농민이 절대 다수 더 많고요. 수공업자와 상인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자급자족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대우, 처우, 지위 이런 것도 농민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천민이 있는데요. 천민의 다수는 노비이더라. 노비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귀족한테만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왕실에 속해 있는 노비도 있고요. 관청에 속해 있는 노비도 있고요. 귀족에게 소속된 노비도 있습니다. 왕실, 관청, 귀족에게 소속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바로 뭐냐? 왜 그들이 노비가 될까요? 그 이유입니다. 일단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잡혔을 때 노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있는 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했을 때 귀족의 노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역 같은 거 저질렀을 때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노비가 되는 겁니다. 전쟁 노비는 당연히 여러분들 언제요? 삼국시대 때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통일되고 난다면 전쟁의 빈도수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부채 노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삼국시대의 신분제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분제도는요. 여기다가 하나만 딱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신라 중대의 여러 가지 제도 이야기하면서 지방행정제도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향부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향부곡 소 세트로 기억하시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향부곡 이게 이제 통일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더라. 일단 첫 번째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향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세를 더 많이 냈어야만 했다. 그래서 불만이 컸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이 조건을 듣고요. 향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민이었겠습니까? 천민이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렇죠. 여러분 평민이에요. 대답 못하셨습니까? 왜냐면 제가 앞서서 천민 노비들 같은 경우는요. 살아있는 재산이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조세 담당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니 이들이 조세 부담을 졌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바로 평민이었고 대신에 평민이긴 하지만 일반 평민에 비해서는 차별을 많이 받았었던 하층 평민이더라. 그런데 이런 하층 평민이 통일신라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등장한 거죠. 고려 사회가 되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되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단계별로 발달한다는 개념 속에서 지금 시대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골품제 얘기를 했어요. 골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요. 골품제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골품이라고 하는 건요. 신라 전체 신분을 일컫는 표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골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귀족 안에서 그 서열을 정리한 것이더라. 됐나요? 족장의 후예들이 갖게 되는 것이 골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일단 골품잔에서 모두 8개를 나눠주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다라고 했었고, 그 밑에가 이제 진골. 골자가 들어갔다는 건요, 그냥 귀족이 아니라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장들 같은 경우는요, 그 크기에 따라서 6두품부터 출발합니다. 가끔 학생들이요, 이제 어린 학생들, 1두품에서부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6두품, 5두품, 4두품, 3, 2, 1, 두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같은 경우는요,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요, 평민이랑 살아가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민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단, 평민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을 다 가지게 되는 건 조선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요, 귀족 혈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민인데 이제 귀족처럼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6두품에서 또 4두품 같은 경우는 귀족이면서 그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귀족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품제로 하는 것은 이렇게 왕족과 부족장의 세력들이 중앙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서열을 정리한 것이 되더라. 자, 성골 같은 경우는 엄마도 왕족이요, 아버지도 왕족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께서 시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읽어보세요. 근친혼 정말 많이 나와요. 근친혼. 뭐 삼촌과 결혼했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배층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골이 왕을 하긴 하지만 그들은 어느 때까지밖에 왕을 못하게 된다? 진덕 여왕 때까지밖에 왕을 못하게 되고요. 진덕 여왕 이후에는 진골에서 왕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누가 되더라? 누굽니까? 무열왕.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던 게 한 10번쯤은 될 거니까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왕이 되지 아니하는 진골들은 뭐 합니까? 관직에 나가겠죠. 근데 신라 관등은 모두 몇 관등? 1에서부터 17관등까지 나간다라고 했었죠. 가장 높은 게 1이거든요. 진골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실력만 좋으면요,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벌창까지 뭐 할 수 있더라? 승진 가능하더라.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일단 시주, 상대 등 그들 차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장관, 오늘날 말하면 장관이요. 그 당시에는 령이라고 했는데 그 장관도 진골들만 차지합니다. 군인들 중에서 높다 그러면 이제 별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진골들만 차지합니다. 각 지방에는 도지사 있죠. 도지사를 뭐라고 했냐면 군주 또는 총관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것도 이들만 담당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나라의 최고회의였던 화백회의도 이들만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차지하는 게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회장님인 거고요. 국무총리, 장관, 별, 도지사 모두 다 진골들이 장악하고 있더이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은 뭐 할 것이다? 차별받을 것이다. 먼저 6두품 가볼까요? 여러분 6두품은요, 왕족은 아니에요. 왕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요, 규모가 정말 있었던 대족장 출신들입니다. 그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었던 두품들이 보기에는요, 와, 정말 6두품 되기 진짜 어렵구나 라고 해서 등란이라고 불렸어요. 획득하기 어렵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6두품이 너무 부러운 그런 이제 신분이지만 진골한테 본다라면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올라갈 수 없는 암묵적인 그 벽 있잖아요. 그걸 유리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회사에 고위 임원이 못 되는 걸 뭐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유리천장이 아니라 거의 쇠천장 수준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정치에 진출하기보다는 이러한 골품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학문이라든지 종교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일단 중대 시기 때 원효 기억나십니까? 그럼 제가 원효를 아직 설명은 안 했었지만 불교사 파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게 될 스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님, 뭐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스님을 꼽으세요 라고 하면 원효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최고의 업적을 가진 스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6두품 출신이고요. 원효 같은 경우는 스님이지만 자식을 낳은 최초의 또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식이 바로 설총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를 정리했어요.
황계를 썼어요. 기억나시죠? 또 이거 말고 강수라고 해서요. 외교 문장을 되게 잘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발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말빨 좋은 사람도 있고 글빨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글빨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열왕과 문무왕이 통일을 할 때요. 당나라와 이제 협력 관계를 맺는데 이 당나라에서 특히 서린기라고 하는 사람이 막 신라한테 막 꼬투리 잡고 따졌나 봐요. 그러자 강수가 딱 글빨로 우리 신라가 한 것은 대단히 정당한 행위며 쫙쫙쫙쫙 당신이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러면서 글을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삼국통일을 서포트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설계두라고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설계두. 이 설계두 같은 경우는요. 근데 불만이 많았어요. 신라는 나라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골과 품을 나눠서 사람을 등용한다. 한숨을 팍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별로 차별 안 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장수가 됐고 결국 거기서 공까지 세우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중대 시기 때 이 육두품들 같은 경우는요. 당시 왕들이 강력하게 개혁 추진했을 때 그 왕의 개혁의 조언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서 왕권은 약해지고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더라. 이때 그들은 진골 귀족과 손 안 잡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고요. 이제 당나라 유학도 막 갔었어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신라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배척하더라. 결국 그래서 그들은 신라를 등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신라화인 거죠. 되셨나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명의 인물이 누가 있다? 쓰리최.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골품제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때요. 이 육두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긴 해요. 육두품들은 유학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학문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 정치에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들을 너무나 쓰고 싶은데 맨날 진고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한계가 있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진고들 같은 경우는요. 능력만 있으면 1등급 이발차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육두품 같은 경우는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육두품이니까 6을 격해주세요. 6등급 아찬까지만 승진 가능합니다. 6등급 아찬까지만 승진 가능하더라. 6의 저주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고충을 안타까워한 왕들이 제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중의제라는 게 있어요. 중의제. 육두품들을 위한 정치적 배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골 학생들이 있고요. 육두품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봤더니 진골보다는 육두품의 리포트가 훨씬 더 양질이에요. 보고 뺏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요. 진골 애들한테만 A를 줄 수 있고요. 육두품은 아무리 잘해도 B밖에 못 준대요. 이때 교수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 그럼 B는 유지하되 B뿔, B 뿔뿔, B 뿔뿔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요. 육두품을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등급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는 건 아니지만 뿔뿔뿔뿔뿔뿔 이런 식으로요. 중의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중 아찬 이런 이야기 나오면 중의제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육두품이 이렇게 정적 제한을 받았다면 5두품은 더 심했겠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냐? 10등급. 대남아까지밖에 승진을 못해요. 10등급. 4두품 같은 경우는요. 12등급 대사까지밖에 승진 못합니다. 여기는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6등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등급까지, 12등급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것만 보시면 골품제 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2007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골품제를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금 깨끗하게 지워서 여러분들 화면 보여드리려고 신경 썼더니 끙 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네, 저는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골품제 보이시죠?
자, 골품제 여기세요. 진골 보이고, 육두품 보이고, 오두품, 사두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요, 1에서부터 17까지 쫙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막대 그래프가 다르죠. 봤더니 진골은 17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실력 좀 올라가가지고 12가 될 수도 있고요. 7등급 될 수도 있는데 1등급까지 일단 올라는 갈 수 있다. 능력에 따라서. 하지만 육두품은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절대 1에서부터 5등급까지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쇠천장인 거죠. 오두품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9등급까지는 절대 올라갈 수 없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볼게요. 첫 번째,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건요.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관리까지만 입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그래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진골들. 근데 6두품, 5두품, 4두품은요. 어차피 그 위에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옷을 입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공복의 색깔은 뭐와 연결돼 있다? 관등과 연결돼 있다. 이거 맞는 소리예요. 자,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하찬이다 그랬는데요. 대하찬이요. 5등급입니다. 조심하세요. 진골이라고 해서요. 관직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5등급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자, 오두품은요.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두품을 봤더니 그들은 여기 10등급 대나마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들이 입을 수 있는 건 청색과 황색까지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골품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다. 그렇죠. 쇠천장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2007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골품제 그러면 관직 승진에 그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더라, 상한선이 있더라라는 그 내용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신분제 있잖아요. 고대 신분제는 모두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생활 모습 남아있죠. 생활 모습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자, 일단 나라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고구려. 고구려는 처음에 세워졌을 때부터요. 산악적에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배를 채우기가 어렵더라. 결국 뭐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죠. 다른 지역을 약탈하더라. 그래서 고구려 사람 집에 가보면 약탈 창고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구려 사람들은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되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이러한 특징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는 상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고구려 또 생활 모습을 봤더니 고구려에서 반역을 저지른 자가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근데 좀 무서워요. 화형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요, 노비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형벌 노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배상하게 합니다. 몇 배? 12배. 네.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 또 우리 예전에요. 고구려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뭐가 있었나요? 서옥제라는 거 있었죠. 조심하세요. 민며느리제 아니에요. 민며느리제는 남녀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어린 여자애가 일찍부터 남자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데려가죠. 근데 고구려에서는요. 이렇게 돈 주고 하는 매매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싫어했대요. 되셨어요? 그래서 고구려 절대 여러분들 민며느리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옥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형사취수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죽었을 때 형수를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챙기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백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백제는 어떤 식의 생활 모습이 떠오르세요? 일단 처음부터 한강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래서 조금 평온하고 소박한 그런 모습이죠? 놀라지 마세요. 백제도요, 상무적이에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도 말 타고 활 쏘는 걸 즐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2012년도에 문제가 남았어요.
그 다음 중 삼국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 고구려는 민며느리제를 시행하였다. 아니죠. 2. 백제는 상무적이다. 사람들이 상무적이면 말 타는 거니까 아니죠 라고. 근데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 산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거보다 고구려에서 내려와서도 온조와 비류 그 세력들이 백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의 같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투호를 즐겼대요.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둑이나 장기를 즐겼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장수왕이 공격해서 죽고 난 어느 왕입니까? 백제 계로왕이죠. 근데 이 백제 계로왕이요. 그렇게 바둑을 좋아했대요. 완전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고구려 장수왕에게 도림이라고 하는 스님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폐하, 제가 백제에 내려가서 첩자 노릇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를 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구려에서 뭔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계로왕한테 접근을 합니다. 계로왕이 도림이 워낙 바둑을 잘 든다는 이야기 듣고요. 그를 왕궁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장기를 두죠. 도림이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친밀한 사이가 됐는데 그러자 도림이 계로왕에게요. 이렇게 간신매 같은 소리를 합니다. 폐하, 아니 지금 백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부강함에 비해서 왕궁도 너무 초라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왜소합니다. 새롭게 크게 한번 조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로왕이 거기에 팔랑귀예요. 솔깃 넘어가요. 아 그렇지. 그럼 우리 백제가 그 전에 근초광대 얼마나 대단했는데 요즘 좀 초라한 것 같아. 공사판 한번 벌여볼까? 라면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제 백성들이 당연히 진 좀 빠졌겠죠. 나중에 왕 되게 싫어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장수왕이 침략하다 보니까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고구려와 백제 모두 다 뭘 즐겼다? 바둑을 즐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나요? 단, 백제 같은 경우는요. 일찍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백제 지배층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역사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전 이런 걸 막 즐겨 읽었다. 나름 글도 되게 잘 썼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고요. 또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백제인들은 옷도 깔끔하다.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하나만 추가시키시면 되겠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요. 법도요. 고구려에서 좀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반역한 자는요. 화형 아니고요. 그냥 목 빼버려요. 처형. 뭐 그거나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도둑질한 사람은요. 12배가 아니라요. 2배로 배상하게 합니다. 부담감 확 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유형이라고 해서요. 유배 보내버려요. 총량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관리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3배로 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넣어버려요. 금고형이라고 해서 투옥시켜버립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가늠한 사람이 있다. 가늠이라고 하는 건 바람핀 남녀를 말하는데요. 남자는 처벌을 안 하는데 여자는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노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도 형벌 노비가 되는 거죠. 되나요? 자, 마지막은 신라가 되겠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요. 문화를 받아들였던 건 상당히 늦었습니다. 왜요?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혼자 고립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전통이 상당히 많이 강했었다. 우리는 그것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라는 시족사회의 전통이 강한 나라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시족사회에서는요. 거기 시족에서 부족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신라의 화백회. 화백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영향력까지 행사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거 말고요. 신라하면 화랑도 기억나십니까? 이 화랑도라고 하는 게요. 시족사회에 있었던 청소년 단체,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흥왕이 보니까 저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들이 나름 전쟁이 참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청소년 수련단체에서 출발한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더라. 이것도 시족사회 전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화랑도라고 하면은요. 일단 조직이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랑 한 명에 낭도 수백 명. 근데 이제 한 번의 화랑은 보통 몇 명 정도가 있냐면 한 서너 명에서 많게는 한 7, 8명?
그럼 그를 따르는 낭도를 다 묶어보면 수천 명이 되겠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화랑을 한 7, 8 둔다 그러면 거기에 또 각각 몇백 명씩에 따라붙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팀이 이제 화랑이라고 하는데 이 화랑 같은 경우는 평상 때 따르고 있는 원칙이 있죠. 바로 뭡니까? 세소국계.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사친이요 부모님은 효도로 섬기고 교의신 친구를 사귈 때는요 신의를 바탕으로 하고 임전무태 전쟁 나갔을 때는 물러섬이 없더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생유택이라고 해서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가려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소고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원강 스님인데요. 여러분 이 원강이라고 하는 스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있을 텐데요. 원강이라고 하면요 수나라야 제발 고구려 좀 쳐줘 라면서 걸사표를 썼던 스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뭔가 계속 이상한 건 알죠. 스님이라고 하면요 전쟁 반대해야 되잖아요. 스님이라고 하면 죽이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님이 충효와 같은 유교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스님이 전쟁에 나가되 절대 물러서지 말고 죽여도 돼, 단 좀 가려 죽여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 불교가 단순하게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부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호국불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더라. 이거 나중에 불교사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평상시 때 이제 무리 지어서 산천을 다닙니다. 좋은 명상 같은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전통 교리 같은 거, 규범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일단 뭐 하늘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제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무예 훈련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서 신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게 되는 거죠. 김유신 같은 경우도요 화랑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에서 대장 한번 해보면서 그런 걸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능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랑은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진골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낭도는요 육두품에서부터 평민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요 소규모 조직 안에서도요 다양한 신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 계층 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있죠. 갈등을 조절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요. 신라와 관련된 게 유난히 좀 많이 있었죠. 골품제가 있었고 화백회의가 있었고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할게요. 이 중에서 개인의 삶을 규정짓는데 영향을 많이 행사했었던 거는 세 개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의 삶과 생활을 규정한다. 골품제입니다. 골품에 따라서 집의 크기, 옷의 색깔 다 결정이 됐었잖아요. 되셨어요? 반면에 정치적으로 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이런 영향력까지 한때 행사했었던 것은 뭐가 된다? 화백회의가 된다. 화랑도 같은 경우는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봤던 고대 사회의 신분 그리고 생활 모습 모두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핵심, 맥을 짚어주고 난 다음에 곁가지를 칠하는 거. 이제 의미가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요. 나중에 우리가 고려사회의 사회 모습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잘 요거 비교시켜주면서 역사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 파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경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